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는데요. 여야는 임명 여부를 놓고 다른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40역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자기 의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자, 이제 공은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판단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되면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깔고 여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고요.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된 상황인데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나옵니다. 임명 안 한 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그 뜻은 임명하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임명 여부를 놓고서입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가 결국은 침해했지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의 그런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패널 3분 모시고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서정욱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맞은편에는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손종혜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야당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이게 좀 묘한데 당장 임명하라. 그러니까 구인체제로 만들어라. 헌재를 지금 8인에서.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이 국가기관 간에는요. 상호 존중이라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 상권 분립 시스템 하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판단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대한 사법기관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그건 임명해야 된다는 임명을 뜻이, 해야 네. 한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예. 건데 그러니까 선고에 마은혁 재판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또 민주당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될 시에 지금 예. 대통령 계엄 이후에 국가 혼란상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조기에 끝내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거를 계속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다시 이거를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시 보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선고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나 국민의 어떤 삶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과거 전례를 봐도 8인 체제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결정한 선례가 있고 하니 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심리들에는 그러면은 참여할 것이냐 이게 예.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또 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또. 많이 있는데 뭐 새로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진행이 많이 된 것들에 예.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탄핵소추권 탄핵권이죠. 지금 탄핵소추권 여러 개가 이미 또 변론 다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예. 마은혁 재판관이 그냥 스스로 좀 이렇게 회피. 회피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이게 사회적인 갈등을 엄청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탄핵 심판은 6명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6명이 찬성을 네. 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한쟁의는 5명이에요. 아. 근데 지난번 이진숙 판결 심판 때 보시면 알겠지만 탄핵 심판 때 예. 보시면 알겠지만 권한쟁의 심판 때 보시면 알겠지만 4대 4로 이게 예. 팽팽하게 나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은 이게 5대 4가 그냥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을 제공할 가능성이 이게 예.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이게 그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회피를 안 하신다면 예. 안 하시는 대로 예.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입장들을 밝히는 과정들 그리고 설득해가는 예.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세요.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요. 손정욱 변호사? 예. 지금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요.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인 체제가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헌재가 너무 속도를 낸다는 거였어요. 그 속도에 대해서 비판해서 천천히 좀 차분 가야지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리고 탄핵 심판에 선고하게 되면 조금 속도가 늦춰지는 게 돼요. 지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참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예, 저는 뭐 임명하면 안 되고요. 예. 임명해도 이게 참여하면 안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형사소송법 규칙이 바뀌어서 간이하게 공판 갱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요. 예. 저는 보통 이게 한 2, 3분, 5분도 안 걸립니다. 갱신하는데. 그냥 판사 바뀌었습니다. 이해 없죠? 갱신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예. 정말 이게 특히 헌법재판은 또 자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하는데 한 길도 안 걸릴 거예요. 아, 굉장히 짧게 걸린다. 16명의 정인신문 조서를 이렇게 보고 요지만 고지하면 끝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아. 그러니까 제 말에 임명하면요. 예. 처음에는 민주당처럼 처음에는 마은혁 빼고 8명이 8대0, 7대1, 6대2면 선고할 거야. 예. 근데 5대3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 4대4일 가능성. 그러면 이게 5대3이다 칩시다. 예. 그러면 기각해야죠. 예. 근데 마은혁을 참여시켜서 6대3 만들면 현재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누가 거기에 납득할까요? 아직 이거 가정의 가정인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고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를 했는데 6대 3이란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오늘 이 말씀이신가요? 마흔의 임명과 관련해도 별개 의견 3명이 뭉쳐 있잖아요. 예. 5대 3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기각이죠. 그런데 마흔의 변론 재개를 빨리 해서 예. 참여 시기가 6대 3 하면 보수청에서 승부하겠습니까? 그거 저는 누가 봐도 마은혁 후보자가 인용 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한 명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해서 크게 논란이 될 거라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마흔의 후보자가 나는 절대 기존의 진행 변론 끝난 재판은 절대 참여 안 하겠다. 예. 대국민 선언을 하면 예. 그러면 이게 저도 찬성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임명됐다가 예. 나중에 5대 3일 때 변론 재개해서 참여시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왜냐하면 이게 권한대행이 지금 누굽니까? 한덕수입니까? 최상무입니까? 이거 하루면 되잖아요. 200명이냐 151명이냐. 예. 이거부터 한덕수부터 결정하고 예. 그다음에 한덕수가 탄핵이 됐다. 그러면 이게 최상무가 돼야 되잖아요. 예. 순서가 바뀌어 있다. 아.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뭐 헌재 결정을 존중해라 했잖아요. 예. 헌재 결정을 가장 무시한 게 국회입니다. 어. 위헌 법률 바꾸라는 거 17건 안 바꿨어요. 예. 헌법 불합치, 낙태죄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16건. 우리 헌재에서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입법 촉구 아무리 해도 국회에서 안 전부 게 바꾼다. 무시하고 있는 이게 국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까지 덧붙여주셨어요. 손정혜 변호사께 이걸 좀 물어봐야겠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정치권에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구인 체제,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돼서 구인 체제, 지금 8명에서 9명 체제로 바뀌었을 경우 변론이 재개가 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고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금 손정혜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하더라도 그 뭐 갱신 절차 이런 게 오래 안 걸린다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굉장히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갱신하고 관련된 절차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변론 재개를 목적으로 변론 기일이 다시 지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지정된 기일에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차의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라도 이제 증거조사 끝나서 변론갱신 끝나서 이제 최후 또 변론기일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 지지자 측에서는 그래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뒤늦게 참여해서 판결문 선고에 예를 들면 지지자 측이 원하는 결정이 아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하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선고에 관여할 것이냐 아니면 선고에 관여하지 않을 것은 또 다른 또 쟁점을 낳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1회 변론기일은 진행되거나 2회 변론기일은 진행돼야 되니까 1, 2주 이상은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수가 없다면 3월 중순 중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변수 하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라는 게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손정혜 변호사. 과거에 우리가 이제 탄핵심판 경험이 앞서 있었던 게 가장 최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인데 당시에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렸다 그래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거를 갈린 상태로 뭔가 선고하기보다는 의견을 다 일치를 한다. 이른바 만장일치 좀 모아봅시다. 그래서 회의, 그러니까 이른바 평의를 많이 했다. 여러 번 했다 그래요. 그게 결국에는 의견 일치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만장일치를 추진한다면 평의라는 걸, 회의라는 걸 여러 번 열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매일같이 평의를 할 것이라고 이미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말을 빼고 일주일에 5번 정도 진행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까지 적어도 한 8번에서 10번 정도는 평의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개의 쟁점을 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데 이 증거조사 관련해서 뭐 증거 능력, 증명력,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이 증거를 믿을지 말지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조금
나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개인 공격까지 가세될 정도로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 헌법재판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분열된 모습보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양한 민주주의의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의 의견,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결정문이 훨씬 더 설득 기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 시간의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3월 중순으로 예상은 되지만 변수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아까 헌법재판관 한 명을 추가 임명하는 그 건과 평의가 굉장히 만장일치를 추진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변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손정혜 변호사가 살짝 얘기했죠. 지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라져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공격성, 경고, 압박 이런 발언들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가루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뒤에 사진은 전한길 강사 아닙니까?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전한길 강사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디 하면 뭐 폭력이다 뭐 이렇게 선동하는데요. 그 전혀 그렇지 않고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데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뭐 존재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저걸 놓고 논란이 좀 빚어졌어요. 아니 저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리고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뇨한 의원이 또 뭔가를 좀 얘기합니다. 뭔가를 좀 더한 것 같죠, 여기에다가. 들어보시죠. 영국에요. 옛날에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요. 예. 사형시켜서 그 가죽을 그 사람 가죽을 예. 자리에 다 깔았어요. 법관들. 예. 앉을 때마다 공정하게 해라. 네가 잘못하면은 너도 이렇게 사형 당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워야 되는데. 김상희 평론가. 두 분의 얘기를 연속해 들어보네요. 네. 굉장히 좀 과격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네. 우리가 시스템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과거에 어떤 잔혹했던 시대의 일까지 들먹이면서 과거 영국 사례까지 나왔어요. 들먹이면서 겁을 주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국민의 대표의 직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그 갈등이나 이런 거에 직접 뛰어들지 마시라고 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마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국민들의 삶을 해치고 오히려 선동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싸움을 부추기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참 대표 자격이 없고 공직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참담함을 느끼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존중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 뭐 항상 재판부의 결정이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예?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도 조금씩은 그 전원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든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중도층은요, 그 집단을 선택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는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헌법재판소를 가루를 만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만드는 순간 모든 선거에서 판판이 다 질 거예요, 아마.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좀 냉정을 좀 되찾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경고성 발언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났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글들이 와요. 헌법재판소 대규모 유혈 사태 원인 제공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면 유혈 사태는 알 수 있다는 뜻인데 탄핵 인용은 곧 유혈 내전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탄핵 인용 시, 그럼 탄핵 인용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뜻하는 거예요. 탄핵 인용 시 전 국민 혁명 일어난다. 이런 의견들, 글들을 막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좀 약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글들이 좀 있다 그러죠. 소정 변호사, 이거 헌재 선거 끝난 뒤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그 가루가 두 명이 말했거든요. 한 분은 이제 우리 헌법학계 태두 예. 허영 교수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헌재가 이래 불공정하면 가루가 된다. 예. 이걸 전한길 가서 인용한 거고요. 인용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박찬대라고 있잖아요. 예. 그 원내대표죠, 민주당. 민주당 원내대표. 이분이 그 경호처 차장 김성훈 예. 구속영장을 경찰이 3번 하니까 반려했잖아요. 예. 그때 그 검찰이 가루가 된다. 거기도 가루가 나왔습니까?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이 가루가 된다. 본인들이 한 말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죽은요 언제 나오냐? 예.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라고 예. 수원에 이화영 9년 6개월. 예. 지금 이재명 사건 하다가 고법을 옮겼잖아요. 예. 신진우 부장이 9년 6개월 이화영 때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지지자 50여 명이 법원 앞에 계속 시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 이런 판사는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한 게 이게 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예. 계속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에 몰려가서 집회하면서 예. 다 한 말입니다. 그럼 뭐 본인들이 다 그것도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까 다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한 말을 생각 안 하고 박찬대가 가루,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의자 이걸 이게 이야기.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잘했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 제 말은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양쪽이 예. 다 해야 된다는 헌정 거죠. 변호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이게 그럴 때는 예. 왜 비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아. 비판하려면 이게 똑같이 비판해야 되잖아. 공정하게. 이때 박찬대 검찰 압박하고 가루 한 달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여기 지지자들이 수원에 법원 가서 판사를 계속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 서명까지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예. 그럴 때 민주당이 말렸습니까?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공개하냐. 저는 공평하게 둘 다 비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뇨한 의원이나 전한길 강사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전한길 보십니까? 강사는 발언한 게 아니고 허영 교수가 이렇게 했다. 인용했다. 상징적 의미라고 했고요. 예. 인요한 의원에게 진짜 과거 팩트는 맞아요. 꼭 그런 영국에서 그런 게 맞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있죠. 옛날에 예. 그랬죠. 그걸 한 건데 뭐 저는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예. 제 말은 이게 옛날에도 그럼 이게 공정하게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둘 다 공정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박찬대 대표도 잘못됐고 전한길 씨나 이쪽도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다, 이런 민주당에 거잖아요. 네. 관련된 모습과 지금 여당에 관련된 모습 다 네.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김상희 평론가가 정리를 하셨어요. 양쪽 저는 다 과거나 저는 문제가 양쪽 있다. 다 이런 게 있으면 같은 잣대로 비판을 항상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님도 그렇게 그럼 해주시길 두 분 바랍니다. 다 이런 약간 경고성 과학한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게 뉴스와이드 시작 직전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당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 모였던 여당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지금 릴레이 단식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적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분들이 아까 보면 이 관저 앞에 모였던 그 의원분들이 주로 그 단톡방에 계시다 그러죠. 이 단톡방에 단식을 제안한 조배숙 의원 이 메시지가 오늘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또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이렇게 해요. 국회 본청 2층에서 2명씩 단식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결의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단톡방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이건 내가 소정욱 변호사께요. 이거 탄핵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보니까 3월 2일부터라도 당장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단식을 하자는데 이거 실제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더 처절하게 절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더 저는 게 국민의힘이요. 당 차원에서 민주당은요. 예. 당 차원에서 이제 그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온갖 노력하잖아요. 뭐 3월 이재명 대표 동료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막 그래요. 네. 지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그러죠? 이거는요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체제를 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손영욱 변호사 혹시 지도부부터라도 단식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도부가 더 절박하고 처절하게 탄핵 반대에 싸워야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요. 예. 보수 괴멸됩니다. 거기서 뭐 이게 낮에는 뭐 탄반하다가 밤에 조기 대선 예. 조기 대선에 가게 이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탄핵 인용되는 순간이 분위기는 이재명 민주당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유파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워낙 버티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나마 정당 지지 엇비싸게 노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잘 싸우고 논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노니까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냐고. 제 말은 처절하게 싸워서 예. 탄핵을 기각시켜야만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에 희망이 있죠. 저는 오히려 저 의원들이 나서잖아요. 예. 지도부가 너무 양다리 걸치며 애매모호하게 이런 자세를 보여가는 아마 정권이 바로 넘어갈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소득 변호사는 지도부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지 이런 말씀인데 김상일 평론가는 네. 우선 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그 의원들 중심으로 단식을 합시다라는 이런 제안 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뭐 헌신성이 없어 보이네요. 오. 2명씩 하자는 거는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이에요. 그거를 누가 단식으로 보죠?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자는 뜻일까요? 뭐 하루씩 하거나 이틀씩 하면 그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할 거면은 그냥 쭉 계속 가야지. 헌신성이 일단 없는 거죠. 오. 헌신성이 없이 저렇게 하면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희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본인이 신념이 있어서 본인의 진짜 생명을 걸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또 다르게 가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번 더 그것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런 극단적인 것들이 먹히기에는요. 중도층도 이미 이 사안을 너무 현실로 목도를 했고 예. 나름의 판단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본인들의 생각에 매몰돼서 이러시는 거는요. 중도를 포기하는 거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모두 판판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본인들 말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봐야 예. 본인들 안에 비즈니스뿐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 선동을 통해서 돈 벌거나 권력을 잡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삶이 바뀌거나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자각하시고 중도층이 동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근거들을 많이 만드시는 일을 하셔야지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이 중도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감사원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했던 헌법기관이거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도 선관위 얘기를 꺼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용 비리 얘기를 했죠, 저기서. 그런데 오늘 감사원이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적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죠. 일단 요 화면 좀 보시면서 손정혜 변호사 설명 좀 해주세요. 밑에 보면 뭐 몇 건도 있고 밑에 선관위 직원들 어떤 진술까지 나와요. 이거 어떤 내용이 오늘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는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채용 비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제 감사원에서 관련된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반성적 고려가 전혀 없고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예.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들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전통이요? 네, 이거를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관련해서도 선관위 경력 채용 인사 담당자가 가족 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 선관위를 가족 회사에 비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 감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건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굉장히 고위직군의 아들, 딸 채용 비리가 나오다 만큼 공정하게 채용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런 조직이 이런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공정, 진짜 거기는 공정이 진짜 뭐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그리고 뭔가 투명해야 되는구나. 이런데 그 과정의 채용은 비리 백태였어요. 아까 보셨지만 가족회사? 그리고 뭐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다 있습니까? 그냥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오늘 감사원이 조사하면서 오늘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감사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오늘 헌법재판소도 뭔가를 선관위 그리고 감사한 것 관련해서 결정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하면 안 돼요. 그거 위헌입니다. 이 얘기예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감사원이 직무감찰 뭐 이런 거 하는 게 돼서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니까 따져주세요. 이거 감사원이 그런 권한 없는 것 같은데 권한 없이 우리 자꾸 감사하고 있어요.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자 오늘 선관위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한 직무감찰입니다. 오늘 선관위 입장은 납득은 어렵지만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존중하죠. 약간 요런 입장이 나왔어요. 손정욱 변호사. 선관위는 헌법기관 맞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긴 한데 감사원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헌법상 기관이라서 감사원이 그럼 감사를 못하면 선관위는 누구한테 감사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한테만 이게 감사받겠다는 거예요. 국회. 근데요, 국회가 유일하게 어린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국회가 다 갑이잖아요. 예. 선관위한테는 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유일하게 겁내는 게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선거 끝나면 막 고발하고 그러죠. 고발도 하고 뭐 이게 단속도 하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뭐 현수막도 규제하고요. 제 말은 이게 국회가 유일하게 어린 게 선관위한테 어리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국회가 선관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 말은 이게 그러면 그 수천 명의 직원이 돈을 그만히 쓰면서 예. 아무 감사를 안 받고
자체 감사하겠다. 근데요 10년 동안에 전수조사 했더니 놀라면 99.9가 아니에요. 100% 부정. 채용이 100% 부정이에요. 99.9%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고양이한테 차라리 생선 맡겨놨는 게 낫지. 예. 자기들이 자체 감사하겠다. 근데 국회가 감사할까요? 제 말이 감사원도 이제 못 받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째 문제고 예. 더 심각한 문제 있어요. 우리 로마법에서 모든 원칙이나 누구도요. 예.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앵커님이 재판하면서 앵커님 사건에 앵커가 판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문영배 저분이요. 예.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4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사자예요. 자기들이 선관위 위원장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선관위 편을 들어줘.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라 봐요. 왜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여기만 분이 4명인데 예. 선관위 편을 들어주고 문제없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재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은 도저히 이거 납득할 수 없고 자기들이 헌법의 독립기관인데 사법부의 종속기관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헌법의 독립기관이면 우리가 독립되게 위원장 뽑겠다 하지. 판사님 오세요. 판사 사법부의 산하기관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스스로 위치를 격화시키잖아요. 김상일 평론가. 그럼 이거 감사원부 감사하면 안 된다. 이건 위법이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선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국회도 감사원 감사 일부 받거든요. 국회도. 네. 그럼 국회도 전혀 감사원 감사는 일절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헌법에 각각 독립된 기관이니까 뭐 건들지 마라, 뭐 옆에 감사하지 마라 이런 취지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그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 감사도. 회계 감사가 가장 중요한 예. 거죠. 사실은 뭐 정책 감사, 직무 감사도 한다지만 회계 감사도. 회계 감사가 가장 주된 업무인데 특히나 회계 감사의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곳이.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감사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국회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국정조사나 국회는 이제 그 감시를 하는 견제를 하는 기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만약에 저렇게 결론을 내신다면 제도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현재 뭐 선관위가 100%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이 채용 방식이 공채 방식하고 경력직 채용 방식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공채 방식은 다 시험을 보고 공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러서. 거기는 뭐 비리가 있을 수는 없고요. 근데 유독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거기에서 거의 100% 지금 다 비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국회가 빨리 경력직 채용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경력직 채용에 한해서는 뭐 굉장히 좀 엄격한 규정을 좀 추가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년 선관위를 매년이나 뭐 2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국정조사를 해서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이게 그 대중에게 공개되는 행사가 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던 감사원이 오늘 적발한 결과 꼭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그 밑에 부분에 이런 진술이 감사원 조사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무슨 저런 전통이 다 있습니까? 세상의 조직에 저런 전통이 있습니까? 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진짜 옛날에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걸까요? 계급제도 하에 어떤 특권층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걸 전통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 대목에 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관이가 참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요.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현 부족 탓일까? 표현 부족.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선고만 남겨놓고 선고 날짜로 잡혔는데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 공판 다 끝난 뒤에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이제 마지막 재판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2심에 이제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한 설명을 좀 했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재명 대표가. 기억 소실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기억이 소실돼 이게 그렇게 되면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뭐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김문기 전 차장과 이제 골프를 했다라는 거 관련된 요 내용도 좀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김문기와 골프를 쳤나 확신할 수 없어서 단언을 안 했다. 이게 거짓말, 허위 사실로 뭐 간주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설명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요것도 이제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상 저의 부족함을 감안해달라. 표현의 부족함,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얘기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이게 좀 쟁점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의 주장이 이제 맞서는 지점들이에요. 근데 어제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의 이제 시간표입니다. 정리 좀 해보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앞서도 지난해 11월에 1심이 나왔잖아요. 그때 징역형이 나왔고 뭐 선고에 나왔는데 어제가 2심이 결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2년을 징역 2년 구형을 했죠. 그리고 2심 선고 날짜 잡혔죠. 3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633 원칙에 대해서 2심 끝나고 3개월 내로 대법원 선고 나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뒤면은 6월 26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5월 정도에. 그럼 이 사이가 됩니다. 2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 사이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 속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가정과 함께 그런데 본선에서 당선된다. 대선에서 이겼다는 가정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재판은. 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만약 또 이제 뭐 민주당 후보가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 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무의 그 안정성 을 좀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단돼야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상태에 대법원 판결이 그 뒤에 나와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뭐 문제가 되는 수준에서 나오면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대법원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당시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재판을 바꾸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저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
4조에 따르면 예.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환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 돼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 당시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좀 달라요. 손석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요. 그때 그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저명한 10명을 물어봤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7명이 재판 계속됩니다. 7대3이었어요. 쭉 가야 된다 재판은. 예, 재판 진행됩니다. 왜 그때는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학자들이 말을 바꾸면 이거는 곡학아시가 이거 학자도 아니죠. 제 말은 이게 압도적인 다수는 재판은 진행된다. 예. 이미 여론조사 놓은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대규모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취임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다가 취임해버리면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재판이 중단되면요. 계속 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만 대규모 부정선거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내가 당선만 되면 취임하면 재판은 올 수도. 이게 맞나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재판해가지고 이게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정선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느 제가 아는 분들은요. 전부 이게 소추특권은 뭐냐? 예외죠. 예. 대원칙은 법 앞에 평등하다죠. 예. 예외는 좁게 쓰게 돼요. 특권은 좁게 쓰게 돼요. 이걸 무한대로 넓히면 안 돼요. 예. 따라서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다수설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엉터리 학설이에요. 손중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헌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돼서 형사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정지할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헌적 해석으로 엄격하게 이 특권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재판을 중단할 권한이 없고 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재판이 중지되려면 담당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되셨으니까 우리는 중지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중지 권한을 해석으로부터 판사가 이걸 도출할 수 있느냐. 예. 어마무시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판결의 엄청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만큼 명문 규정이나 입법으로 이걸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판사가 중지를 해줄지 다만 심리를 오래 하거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일을 추정한다 이런 표현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임기 중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화된 수단을 쓸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법률의 사각지대, 헌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계속 논란처럼 비춰져 있고 주장이 나오고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다르고 이럽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3월 26일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이것도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틀려요.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단결할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단결해서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양 진영이 응집하지 절대 이재명 대표한테 지장은 주지 않는다. 심에서도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2중 3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또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이 만난 뒤에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를 하나를 딱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해주시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됩니다.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뭐 거의 정당이 되는 필요는. 임 전 실장의 말에 혹시 뼈가 있네요. 이재명을 넘어서는 분을 내가 성원하고 지지하겠다. 앞에서 저런 얘기를 꺼내놨네요. 네. 이거 혹시 선거법 재판 2심 이런 거 다 감안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 예. 기소만 돼도 보직이 해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공익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그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 나와는 다른 특혜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뢰 훼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 후보자들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그런 게 더 약할까요? 그럼 공익에 덜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보다 엄격해지기 위해서 정당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용기 있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와 좀 더 발전된 어떤 정치 문화를 위해서 용기 있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면 예. 저는 뭐 본선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보로 나온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또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걸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의 바람이고요. 그게 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이제라도 저런 이야기를 저는 좀 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명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서 만난 분들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그동안 당 운영이나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 이걸 위해서 목소리 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지금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에 도움을 달라,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의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운영을 놓고 얘기를 해야죠. 선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마치 후보가 이미 정해졌고 그 후보를 두어서 선거를 어떻게 치룰까를 논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논의한다면 저기에 간 분들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대의 명분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서 만난 분들에 비해서는 나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참 많이 비난을 받을 텐데 용기를 낸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26일, 3월 26일 2심 재판이 나오죠. 그날도 주목을 받았고 그날 결과에 따라서 그 이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음악이 왜 아름다우냐, 쉼표가 있어서 아름다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고 저희 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인용이 될 경우에 대선 주자들로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중도 보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허황된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중도 쪽으로 막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주자들은 발이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자, 지금 방금 들어보셨죠? 이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 사실상 어제 책이 공개가 되면서
전 판매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친윤계, 이른바 친윤계, 친한계, 요 정치인들 시각은 또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하죠, 지금 이 모습은. 그런 가운데 책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요, 이 책에서 한동훈 전 대표 약간 반성을 하는, 보기에 따라 반성문 같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 몇 가지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일단 탄핵, 요 탄핵 지금 이 정국이잖아요. 탄핵 소추 이루어졌고 요걸로 상처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딱 보면은 이거는 아마 여권 여당 지지층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처 입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많이 고심했고 괴롭고 안타깝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결정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요.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요. 이게 과거에 이거 계엄 사태 벌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보입니다, 이거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정기남 주선대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정기남 교수님, 책에 왜 이런 반성문 같은 내용을 넣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분명히요. 그래서 우선 딱 드는 생각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벗어나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여당 내에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확인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탄핵 추진 과정에서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이게 언밸런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밸런스?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러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인간적 괴로움 좋아요. 정작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는 거예요. 자, 완전히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앞두고 있는 뭐 한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습니다만 3월 초가 되면 탄핵이 결정날 판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 세력은 이미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 정당으로 지금 내닫고 있어요. 이 속에서 정말 새로운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또 이번 탄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후에 그 중도 확장을 해낼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서 더 나아가 중도 확장을 해낼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동훈의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뜸 반성하고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얘기하면서 뭐 자기가 역할했던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동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동훈 대변인. 지금 저런 반성문 같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지금 뭐 다 담질 못했는데 많습니다. 저런 대목들이 곳곳에 책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반대하고 있는 저 강성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당원들 그쪽은 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아섰다 이런 평가 받거든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만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헌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한 이후에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지금 참전을 한다는 걸로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뭐 사실상 뭐 정치권은 기정사실하고 있죠. 책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쓴 걸로 분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을 가정하에 일단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 총선처럼 무슨 단수 공천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대의원 중에 43%가 TK 영남에 기반을 둔 대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40%가 넘는 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을 끌어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달 뒤에 있을 그 큰 대회전에 자, 참전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쓰되 만약에 조기 대선에 참전을 안 한다면은 지금 그 책 내용이 또 방향이 다를 수가 있죠. 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초기부터 계엄이라든가 불법 계엄이라든가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한동훈 대표가 유지하는 것을 아마 더 많이 비중을 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는 현실이거든요. 예, 정치도 현실이고 조기 대선 이 큰 판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TK 또는 친윤 이 많은 지지에 이 계엄은 잘못된 점이 있지만 그것까지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거의 50%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책 집필 과정에서 자연히 반성 부분의 할애를 많이 하고요. 결정적인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스스로 윤 대통령 스스로 내란을 자백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놨다. 네, 그걸 또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 결정적인 이 한 장면인데요. 의원들 중에 108명 의원 중에 완전히 친한으로 분류되는 13명, 4명 빼놓고는 그 장면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완전히 등을 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만약에 열릴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반성문으로 보이는 저런 내용들이 책 곳곳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뭐 전체적인 여론도 있지만 지지자들로부터의 어떤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호감도 또는 비호감도 이걸 조사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런데 보세요. 색깔이 짙은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호감 간다고요. 보라색이 호감 안 간다예요. 근데 보라색을 좀 봐주세요. 누가 제일 높은지. 맨 밑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무려 75%를 기록했습니다. 비호감도 75%. 1위입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1위예요. 그 다음이 69, 62, 59 이렇게 내려가죠. 비호감도 75%라고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어요. 김동호 대표님.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조사 결과 여기엔 담겨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이 조사 결과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더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비호감도 요 조사에서 다른 여권 내 대선 주자들과는 달리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70%가 넘는 비호감도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진영과 다른 쪽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게 보통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민주당 진영이건 국민의힘 지지자이건 다 비호감도가 70% 이상 다 넘어갑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분석이 여러 갈래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장면을 하나 얘기를 할까요? 예. 바로 한동훈 대표 당시에 비상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예. 어떤 무엇을 위한 윤리 소집이냐면은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를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중도 보수 쪽에서 저 정도까지 비호감도가 높은 결정적인 이유로 저는 봅니다. 즉 윤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그 전당대회 때 득표한 그 득표율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62.8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3%나 되는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대표까지는 됐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당을 좀 바꿔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과 개혁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고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온 것이 혁신,
뼈를 깎는 혁신이라든가 개혁, 당이 좀 다르게 제대로 새롭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보다는 사실은 5개월 동안 갈등 양상이 여기저기서 엄청 터져나왔죠. 유난 갈등. 그렇습니다. 유난 갈등에서 혁신 이미지가 많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분들이 이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중도 또는 비호감도로 간 것이 눈에 뭐 확 띌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지금 장면에서도 나오죠. 친윤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의힘 중도 보수 쪽의 대의원들까지 지역 곳곳에 있는 10년, 20년, 30년 당직을 유지한 그 당원들까지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사실은 뭐 호감, 비호감 이럴 필요도 없이 난 별로 관심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때는 결정적으로 잘못했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비호감도의 표시를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장면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꼽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비호감도가 70% 넘어가는 부분, 이건 또 한계가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평가들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난해도 그냥 줄기차게 비판해온 인물, 요즘에도 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화면으로 좀 보죠.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인가? 그건 한동훈 책임이다. 어제 이제 언론 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인형. 법무부 장관도 깜이 됐나? 깜이 안 됐다는 소리군요, 그러면은. 다음 보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건 대선, 혹시라도 열리게 될 대선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또 뭐 아주 날이 섰습니다, 지금 이 비판 보면. 근데 반면에 한동훈 대표 측 인사는 오늘 이 홍준표 대표의 저런 평가에 대해서 또 반응을 좀 보였어요. 들어보시죠. 굳이 뭐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친한계가 뭐 집단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친한 친윤 해가지고 계속 그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이건 한마디로 적전 분열입니다. 적전 분열하고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스크럼 짜고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기환 교수님, 제가 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좀 들어볼게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친한과 친윤은 손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홍준표 시장은 대단히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워하는 것 같기도 거의 합니다. 미워하는 수는 아닙니까? 그게 아마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작년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대구에 들렀는데도 홍준표 시장을 찾아뵙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그때 뭐부터 굉장히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싹 자체를 싹이 트지 못하도록 아예 고사시키겠다. 뭐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 열릴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후보군들을 보면 앞서 여러 번 얘기 나옵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세력 후보군. 그렇습니다. 이럴 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탄핵 찬성 그룹이 되겠죠. 자, 그 탄핵에 반대했던 소위 뭐 탄핵 반대파 후보군. 그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네요. 대표적인 홍준표죠. 홍준표 의원은 그 찬성 세력 중에서도 가장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 이번에 좀 전에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당내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준 거거든요. 왜?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탄핵 과정에서 찬성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결정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곧 배신자다.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에서 유력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가둬두려는 배신자 거다. 프레임에 가둬놓고 덩달아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들도 탄핵 찬성 그룹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일타삼피의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 않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런 상황을 놓고 굉장히 갈등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홍준표 시장의 저런 그 전략은 4년 전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당내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상당히 앞섰죠. 그런데 당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뒤져서 결국은 후보자를 내준 거에 대한 그 사례를 아마 깊이 통찰을 해서 나온 전략일 것입니다. 이게 당심을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 그다음에 부산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PK 여기에서 어차피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내 역학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찬가지 아까 말씀에 비호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 한동훈 대표 때리기,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이 TK 맹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대신에 이 당심, 분노했던 당심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홍준표 시장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먹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자주 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칭찬 왜? 누가 명태균 씨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칭찬이 나온다 그러는데 오늘도 그렇고 최근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지요? 굉장히 정무적 메시지도 분명하고 저는 약간 탐복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지금 수인인데 탐복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메시지도 아주 비유법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떠보기 위한 것도 있고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을 하시면은 반드시 에비던스 증거를 딱 내놓는다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동원 대변인께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찬에 가까운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왜 이런 평가, 이런 칭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 명태균 사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명태균 사단. 지금 저 여기에 나와는 박범계 의원도 면회를 갔죠. 그 이전에 박주민 의원도 또 가서 명태균을 만나고 왔습니다.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또 뭐 그 본인의 황금폰 얘기도 했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 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명태균을 만나러 면회 신청을 한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치 명태균 입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명태균 사단이라고 저는 이 판단이 듭니다. 명태균 입에 승부를 걸었다 하는 의미에서 자, 왜 그렇게 될까요? 명태균은 지금 이 영어의 몸 아닙니까? 구속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물론 저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그런 우리 당의 대변인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으로 팔을 흔드는 것이 명태균 외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명태균 입에 달렸다라고 지금 보는 모양인데요. 글쎄요, 저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명태균 이 입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 주시면요, 나중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선거 브로커 얘기를 많이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 몇 번을 했는데 저도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총재 출마를 했던 입장인데 후보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왜? 6일 동안은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공포 여론조사는요. 이게 언론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깜깜이 때 정확한 내 포지션이 어떤가라는 데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쪽에서 열 몇 번 미공표 여론조사를 갖다 줬다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명태균이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녹취 공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 사안 관련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얘기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정경영 교수님, 민주당 분들 얘기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민주당은 진짜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 사안보다 더 좋은 공격 수단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공격 수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명태균 리스트가 국민의힘 내부에 대선 후보군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줄 거다. 이것만한 소재가 없다.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민주당이 명태균 리스트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선과도 관계없이도요. 지금 명태균 씨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나라한 윤석열 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례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거의 육성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김건희 여사의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라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얘기합니다만 검찰이 그동안 이 명태균 씨를 붙잡아 놓고 구속시킨 상황에서 많은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심지어 이 윤석열 그 부부와 또 명태균 씨 간에 나눴던 그 대화 메시지 파일이 280개가 넘는데 그걸 다 복원해가지고 107쪽의 수사 보고서까지 검찰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덮어놨습니다. 이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다시 뭐가 폭로가 되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은 수사에 주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런 사례들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수사가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다 끌어안고 선거를 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에게는 대단히 명태균 씨의 폭로가 중요한 선거운동의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대표가 너무한 거죠. 명태균 씨는 앞으로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교류하고 선거 브로커로서 선거 전략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김종인 다 국민의힘에 관계된 인사들이라는 것을 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 조사하기 위해서 창원으로 갔어요. 출장 조사를 벌였죠.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경찰청을 찾아갔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요. 연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욱, 김남희, 최기상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 됐습니다. 재석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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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가 제 역할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동원 대변인께요. 지금 수사는 명태균 씨 관련된 이 의혹은 검찰 수사하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은 또 특검 필요하다면 특검을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됐어요. 근데 또 경찰 찾아가서 경찰에서
수사하라고 또 촉구를 합니다. 네. 경찰은 왜 수사 촉구를 하는 걸까요? 저 국가수사본 경찰을 찾아간 그 민주당 분들이 아마 저분들도 헷갈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왔지 하는 얘기인데 특검 당에선 특검을 하자고. 그렇습니다. 특검을 오늘 본회의에서 또 단독으로 예.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그대로 이송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오늘 또 창원으로 내려가서 지금 수사를 한 마당에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도대체 전방위 압력을 가한다는 것 외에는 표현이 없는 것이죠. 경찰, 특검, 경찰 이건 사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명태균 글쎄요. 중국집에서 청국장집에서 장어집에서 만났다라는 거 외에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생태탕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생태탕과 그 뭐 페라 땡땡 하는 그 구두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기억을 잘 하시면은 마치 선거판을 엄청나게 흔들었죠. 3일 연속 공중파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온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모조리 혐의가 없는 그래서 그 언론사들이 사과를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입 너무 과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교수님, 왜 경찰 쪽도 경찰에서 방문해서 또 수사 촉구를 했을까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랬더니 그동안 4개월 동안 잠잠하던 검찰이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앞서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창원지검 내려갑니다. 이제 출장이에요. 뭔가 수사하는 것처럼 합니다. 예. 자,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작년에부터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거의 김건희 여사를 조사 한번 하지 않고 황제 조사 논란까지 빚으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이 또 한 번 지금 공천개입과 관련된 육성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경찰로 찾아간 이유는 이런 걸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냐면요. 자, 민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볼 때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또 12.3 BM 비상계엄 과정의 전날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국수본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특검 이전에라도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부부가 얼마나 소위 공천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해 왔었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어떤 심정에서 국수본에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관련 소식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가볼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은 그 북한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우리 관계기관에서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동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도 우려를 가지고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북한군인들 뭐 대규모 사상자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1,000명 정도 파병됐죠. 그중에 4,0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전체 병력이 거의 30%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전사자가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다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소식통 통해서 나오는 건데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이 유럽 지역에서 시신 급속 냉동호 분쇄하는 뭐 빙장 설비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북한 당국이 전사자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엄유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대규모. 뭐 1,000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군인들 시신을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왜 거부합니까 지금? 네, 정상적인 병력
수백 명 또는 뭐 예. 천여 명을 그 북한에서 그 쿠르스크로 갈 때에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부상을 당했건 또는 그 사망한 시신이건 이것을 쿠르스크에서 북한까지 일단 이송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송 방법도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예. 또 시신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물건 옮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송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시신을 북한으로 보냈을 때 그 시신이 북한 내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부하는 형태, 인수를 안 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까 표현 나왔지만 빙장이라 그래요. 이게 뭐 액화질소 같은 거를 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이런 표현을 이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신을 가루화시킨답니다. 이런 걸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지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 보통 우리가 그 장례식을 치를 때는 화장을 하거나 또는 예. 매장하거나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 여기처럼 빙장이라는 건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게 있답니다 거기선 또. 네. 근데 이제 시신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할 때 시신들의 그 상태가 굉장히 참혹하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처럼 소총을 맞고 그 사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드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몸이 타격을 받으니까 시신의 상당 부분이 그냥 그 소실되는 그런 형태로 사망자들이 그 시신이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 방법은 굉장히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참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혹한데요.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참혹한데요 지금요. 네. 아니 근데 시신 인계를 거부한다. 근데 보통 상식적이라면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시신을 잘 모셔서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장례 치르기 이게 보통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북한 내부에도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가 동요하고 가족도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그 우크라이나 군에게 그 체포된 북한군 포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출발할 때 전투할 것으로 알고 출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냥 러시아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 때문에 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부분 군인들이 그렇게 알고 갔고 그렇다면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냥 훈련하는 걸로 알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걸로 알았는데 시신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또 시신의 상태도 매우 흉측한 그런 예. 모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게 그 파병 갔던 군인들의 동료나 또는 그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자칫하면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그 반발하는 그런 심리를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돌려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사했다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면은 그 전사증을 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그냥 그거에 합당한 전사했기 때문에 뭐 북한 당국이 그 전사자들 가족들에게 일정한 뭐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만 하고 그냥 조국을 위해서 타국에서 뭐 훌륭히 싸우다 전사했다 정도로 해서 예.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을 보내놓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또 두 번째 파병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의 재투입, 일부 추가 파병된 것으로 보인다가 이제 국가정보원의 파악이에요. 그리고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1월에서 1월 사이에 1,000명, 최대 3,000명이 추가 파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지금 전쟁 끝내는 협상 진행 중인데 이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추가 파병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그 미국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도 6.25 전쟁 당시에 휴전을 앞두고 양측의 전쟁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왜냐하면 곧 전쟁이 끝날 거기 때문에 끝나기 이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땅을 또 뺐던가 아니면 전황상 유리한 거점을 찾아야지.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고 그동안 11,000명이라는 병력을 보내서 전투에 참가했는데 전쟁이 휴전으로 돌입했을 때 예. 그보다가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간 최소한 11,000명과는 같거나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지 예. 북한이 러시아에게 당당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최소한 11,000명 이상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차 파병, 두 번째 파병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세 번째 파병도 대규모로 또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11,000여 명이 가서 지금 그 전사 및 부상병이 약 3,4천 명 되고 2차 파병이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됐다고 하니까요. 휴전을 앞둔 전투가 치열해지게 되면 또 많은 부상자 또는 전사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만한 숫자의 인원을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이미 파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한 숫자를 계속 그 지역에 투입을 해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를 아마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파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무한 시간이 한 40여 초 남았는데요. 근데 사상자 4천 명, 11,000명 중에서 사상자가 4천여 명.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상자가요? 기본적으로 전투가 북한군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홈그라운드 이점 그런 걸 따지는데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자기들이 익숙한 지형에서 자기들이 그 잘 다루는 드론 같은 신무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미 3년 가까이 전투를 왔으니까 얼마나 실전 경험이 많겠습니까? 이미 여기는 잘 훈련받은 프로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팀 같은 전투 부대거든요. 당연히 북한군이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파병이 있으면 또 그만큼 사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뻔해 보이는 거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새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